이 그림을 그린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당장! 고울 현감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 그 그림 속에 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기에 고울의 하늘이 무너진 걸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 고을 뒷산 자락에 작은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움막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허름한 곳이었지요. 벽은 진흙에 짚을 섞어 발랐으나 여기저기 틈이 벌어져 바람이 새었고, 지붕은 낡은 갈대로 덮었는데 비가 오면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움막 안에서 한 여인이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춘희. 올해 27인 춘희는 볕에 그을린 얼굴에 갈라진 손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매가 길고 단정하여 첫인상이 차갑게 보였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 속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빛바랜 무명 저고리는 원래 미색이었으나 누렇게 변해 있었고, 여러 군데 기운 자국이 있는 갈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녀도 없이 삼백끈으로 머리를 묶은 춘희의 모습은 영락없는 산골 과부의 행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춘희는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집에서 쫓겨난 여인이었습니다. 춘희는 아궁이에 솥을 올리고 물을 끓이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해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진사 댁의 며느리로 들어간 것이 24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민진사 부인은 첫 인사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외아들이다. 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춘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민진사 부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2해가 지나도 춘희의 배는 부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진사댁 며느리 말이야, 성녀 아닌가 몰라. 아이고, 3대 외아들 집안에 성녀가 들어왔으니 가문이 끊기겠네. 그 소문이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춘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내 팔자가 박한 것은 내 탓이 아닐지 모르나 우리 가문을 끊을 수는 없다. 춘희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을 싸거라. 그 한마디에 춘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 민도령은 어머니의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변호하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춘희는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들고 민진사댁 대문을 나서는 춘희의 뒷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저것 봐라. 쫓겨나는구나. 쯔쯔, 자식 하나 못 낳으면 저 꼴이지. 춘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던 노파 한 명이 춘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막덕 할멈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할멈이었지만 눈만은 유난히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느슨하게 쪽짓고 왼쪽 눈 밑에
큰 점이 있는 막덕 할멈이 춘희를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잠깐 이리 와보거라. 춘희가 멈춰 서자 막덕 할멈이 춘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 곳이 있느냐? 춘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밖에 없었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막덕 할멈이 혀를 찼습니다. 즉, 그 민진사댁이란 것들이 사람 하나를 길바닥에 내쳐놓고도 입을 씻는구나. 그리고는 춘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움막이 뒷산에 있다. 넓지는 않지만 둘이 지낼 수는 있어. 가자. 춘희는 할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왜? 막덕 할멈이 웃었습니다. 이가 몇 개 빠진 입으로 바람이 새는 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춘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기에 할멈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춘희는 뒷산 움막에서 막덕 할멈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새해 전 일이었습니다. 새해가 흐르는 동안 춘희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어 장터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막덕 할멈은 늙었지만 약초에 밝았습니다. 이건 더덕이고 이건 도라지다. 뿌리를 보거라. 더덕은 속이 하얗고 도라지는 속이 노르스름하지. 이건 당귀란다. 혀를 보하는 약재지. 그런데 저기 저건 독초다. 생긴 것이 비슷하니 조심해야 해. 할멈에게 배운 것들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춘희는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고 장작을 패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을에 내려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기 저 여자 말이야. 민진사댁에서 쫓겨난 여자래. 자식을 못 낳아서 쫓겨났대. 쯧쯧,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면 무슨 소용이래. 춘희는 모른 척했습니다. 장터에서 약초와 나무를 팔고 쌀과 된장을 사서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나면 소매로 훔쳤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막덕 할멈은 그런 춘희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저녁 이렇게 말했습니다. 춘희야. 예, 할머니. 내가 쫓겨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의 가치란 것은 자식을 낳고 못 낳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게야. 춘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모두 춘희를 쓸모없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막덕 할멈이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그것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게야. 춘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홍주고을은 배주부라 불리는 현감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배주부는 올해 52의 나이에 떡 벌어진 어깨와 불룩한 배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눈이 가늘고 광대뼈가 높아 웃어도 차가운 인상이었지요. 턱 아래 흰 수염을 길러 점잔을 빼며 왼손 약지에 큼직한 옥반지를 끼고 습관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배주부는 홍주고을에 부임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부임 초기에는 선정을 베푸는 척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조금 깎아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죽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이었습니다. 배주부는 장부를 이중으로 만들어 곡물의 절반을 제 곳간에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장부 하나는 한양에 보고하는 장부였고 또 하나는 진짜 장부였습니다. 한양에 보고하는 장부에는 세금 수입이 적게 기록되어 있었고 진짜 장부에는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인 실제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차액이 고스란히 배 주부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관아의 이방과 호방은 이미 배 주부의 사람이었습니다. 뇌물로 입을 막아둔 것이지요. 신복 중에서도 가장 충실한 자가 곽포교라는 자였습니다. 곽포교는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인 사내로 배 주부의 명이라면 사람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 주부를 두려워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히 절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 양반이 현감이 된 뒤로 살림이 더 팍팍해졌어. 곡물 내라 세금 내라 뼈 빠지게 일해도 남는 것이 없다니까. 그래도 어쩌겠어. 현감 나리인데 아무도 감히 배 주부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주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5년 전 이 자리에 있던 전임 현감의 일이었습니다. 전임 현감의 이름은 서현감이라 했습니다. 서현감은 청렴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고을의 적폐를 바로잡고 탐관오리의 비리를 들춰내려 했습니다. 그때 서현감의 조사가 닿으려 한 곳이 바로 배 주부가 관여하던 소금 밀매 조직이었습니다. 당시 배 주부는 현감이 아니라 근처 포구에서 소금 밀매를 하던 상인이었습니다. 서현감이 소금 밀매를 파헤치기 시작하자 배 주부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배 주부는 한양의 줄을 대어 서현감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서현감이 공금을 횡령하고 있사옵니다. 거짓 고발장이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뇌물을 먹은 한양의 관리가 서현감을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서현감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서현감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옥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배 주부가 신복을 시켜 옥중에서 서현감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서현감이 죽은 뒤 그 자리에 앉은 것이 바로 배 주부였습니다. 한양의 줄을 이용해 현감 자리를 꿰찬 것이지요. 서현감에게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겨우 5살이었습니다. 서현감이 죽고 나서 아내도 충격으로 쓰러져 몇 달 뒤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 어린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어디서 죽었을 거라 여겼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배 주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살짜리가 혼자 살아남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막덕 할멈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현감의 아내가 죽기 전 막덕 할멈에게 아이를 맡겼다는 사실을. 그리고 막덕 할멈이 아이를 깊은 산속에 숨겼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춘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춘희는 그저 산골에서 약초를 캐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쫓겨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인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춘희는 깊은 산속까지 약초를 캐러 올라갔습니다. 평소보다 깊이 들어간 것은 요즘 장터에서 더덕 값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이 깊어질수록 나무가 빽빽해지고 길이 사라졌습니다. 춘희는 나뭇가지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무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춘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위 위에 그려진 것은 산짐승도 아니고 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 바위 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로 긁어서 그린 것이 분명한데 그 선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여인의 눈물방울까지 느껴질 만큼 살아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춘이는 그림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우는 여인. 자신은 아이를 안아본 적도 없지만 그 눈물만큼은 자기 것과 같았습니다. 누가 이런 그림을. 춘이가 중얼거렸을 때였습니다. 바스락. 덤불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춘이가 고개를 돌리자 덤불 사이로 두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유난히 크고 맑은 눈동자가 가을 하늘처럼 깊었습니다. 춘이가 한 발자국 다가가자 덤불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도망치려는 기색이었습니다. 잠깐, 춘이가 소리쳤습니다. 도망가지 마.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두 눈만 빛나며 춘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춘이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덤불을 헤치자 그 안에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나이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또래보다 작고 여위었으며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올 만큼 길고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볕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얼굴에 너덜너덜한 삼배옷 한 벌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 옷은 원래 색을 알 수 없을 만큼 낡아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허리에 짐승 가죽끈을 묶고 거기에 나뭇가지 몇 개를 꽂아 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춘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래보다 유난히 길고 가는 손가락이었습니다. 손끝에 나무 수액과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그린 거니? 춘이가 바위의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 눈으로 춘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춘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는 거니? 부모님은? 아이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춘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이 어린 것이 혼자 살고 있다니. 춘이는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싸온 주먹밥이 2개 남아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이건 먹어. 춘이가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한 입 빼어 문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주먹밥 2개를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춘이는 아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있어. 집에 가면 더 줄게. 그 말을 하고 나서 춘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이라니. 자기도 움막에서 겨우 살아가는 처지인데. 그런데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니? 춘이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춘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아 쫓겨나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춘희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흙냄새와 나무십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춘희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여인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소리에 섞여 퍼졌습니다. 춘희는 아이를 데리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덕 할멈이 아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멈의 얼굴에 스친 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아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멈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를 산에서 데려왔어요. 혼자 살고 있었어요. 막덕 할멈이 아이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도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이 아이의 왼쪽 귀 뒤를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붉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감추고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산속에서 혼자 살다니. 아이고, 불쌍한 것. 데려와도 되겠지요? 춘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막덕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넉넉지는 않지만 입 하나 더 늘어난다고 굶어 죽지는 않을 게다. 데리고 있거라. 춘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막덕 할멈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춘희가 쫓겨온 뒤로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한마디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물어도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모르는 것인지 말하기 싫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춘희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달이다. 밤하늘의 달처럼 어두운 곳을 밝히는 아이가 되거라. 달이. 아이는 그 이름을 듣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춘희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를 데려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정체 모를 아이를 주워왔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막덕 할멈이 그런 춘희의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남의 입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우냐?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다. 할멈이 또 그 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 말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난 민진사댁 며느리가 산에서 아이를 주워왔대. 세상에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것이 아이를 데려왔다고? 미친 거 아냐? 제 코가 석자인데. 그 아이가 좀 이상하대. 말도 안 하고 그림만 그린대. 장터에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춘희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춘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열심히 약초를 캐고 더 부지런히 나무를 뜯었습니다. 아이의 입에 밥을 넣어주려면 더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진사 부인의 가마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가마 밖으로 고개를 내민 민진사 부인은 춘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춘희 뒤에서 춘희의 치마를 잡고 있는 다리를 보았습니다. 민진사 부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 아이가 그 주워온 아이냐? 가마꾼이 멈추자 민진사 부인이 물었습니다. 춘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자식을 낳지 못하니
남의 아이라도 주워오는 것이냐? 그것으로 마음이 편하더냐? 춘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진사 부인이 코웃음을 치며 가마꾼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가마가 지나간 뒤 다리가 춘희의 치마를 꼭 잡으며 올려다보았습니다. 큰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춘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 아니야. 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꺼내 길바닥의 흙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춘희가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리가 그린 것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키 큰 여인과 작은 아이, 춘희와 다리였습니다. 춘희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이가 말 대신 그림으로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당신이 내 어머니라고. 그날 밤 움막으로 돌아온 춘희는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그것은 누구에게 떠밀린 것이 아니라 춘희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쫓겨나온 뒤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춘희는 잠든 다리에 이마를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다리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다리는 잠결에 춘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막덕 할멈은 다리에게 유난히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의 밥그릇에 자기 몫의 반찬을 슬쩍 올려놓기도 하고 밤이면 이불을 고쳐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춘희가 약초를 캐러 나간 사이 막덕 할멈은 다리를 마당에 앉혀놓고 더러운 머리카락을 빗겨주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빗어내리며 할멈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다리는 대답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멈이 아이의 왼쪽 귀 뒤 붉은 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 아비를 닮았구나. 다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 눈으로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멈이 재빨리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제 머리가 깨끗해졌지. 막덕 할멈이 춘희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리의 정체를. 할멈은 5년 전 서현감의 아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어린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할멈은 아이를 깊은 산속의 사냥꾼 움막에 숨겼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식량을 가져다 주며 아이가 살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6살 무렵부터 할멈의 다리가 심하게 아파 산을 오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이가 스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산에서 열매를 따먹고 물을 마시며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할멈은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춘희가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그것을 하늘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정체를 함부로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배주부가 서현감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아이를 죽이려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리가 움막에서 지내게 된 뒤 춘희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리의 그림이 보통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는 말이 없는 대신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그리고 수치로 바위에 그리고 나무 수액을 물감 삼아 나무잎에 그렸습니다. 그림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산짐승을 그리면 털 한 올 한 올까지 보였고
꽃을 그리면 향기가 풍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것은 다리가 사람을 그릴 때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온 춘희가 다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약초 값을 깎으려고 했어. 이 약초가 가짜라면서. 다리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리더니 춘희를 불렀습니다. 춘희가 다가가서 보니 그림 속에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콧수염이 있는 사내. 그 사내가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건네받고 있었습니다. 돈을 건네는 자의 옷에는 관아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춘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야, 이게 뭐니? 이 사람은 누구니? 다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려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서방이라는 자가 관아의 돈을 빼돌린 것이 들통나 곤장을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 이방의 심부름으로 공금을 몰래 빼돌려 나눠 가졌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지요. 춘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리가 그린 그림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다리의 그림은 그 사람의 감춰진 과거를 그려낸 것이었습니다. 막덕 할멈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할멈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할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단다.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진 것을 읽어내는 재주를 타고나는 아이가 간혹 있다더구나. 할멈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춘희야, 그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왜요? 세상에는 감춰야 할 것이 많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에게 이 아이의 재주가 알려지면 위험해질 수 있어.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재주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을 넘기고 산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움막에 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말이 거의 없었지만 춘희에게만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외에도 몇 마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파요. 고마워요. 이거 봐요. 한마디 한마디가 춘희에게는 보석 같았습니다. 다리는 그림에 빠져 살았습니다. 춘희가 장터에서 싸구려 먹물과 종이를 사다 주자 다리의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그날부터 다리는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풍경을 그리고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춘희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다리가 그린 춘희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춘희는 그 그림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 나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장터에서 다리의 그림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 그림을 꼬마가 그렸다고?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야. 살아있는 것 같잖아. 약초를 팔러 나온 춘희가 옆에 다리에 그림 몇 장을 펼쳐놓았더니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더니 그림 하나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산수화 한 장에 얼마요? 아, 이건 파는 것이. 10냥 줄 테니 내놓으시오. 10냥이라니. 춘희가 한 달 동안 약초를 팔아야 버는 돈이 10냥이었습니다. 춘희는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다리의 그림이 처음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홍주 뒷산에 귀신 같은 그림을 그리는 꼬마가 있대. 쫓겨난 며느리가 데려온 아이라는데 그림 솜씨가 천재래. 한양의 화원도 울고 갈 솜씨라더라. 장날마다 다리에 그림을 사러 오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산수와 한 장에 10냥, 인물화 한 장에 20냥. 넉 달 만에 춘희는 움막의 벽을 고치고 지붕을 새로 올리고 쌀도 넉넉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에게 깨끗한 옷을 해 입히고 붓과 먹과 종이를 넉넉히 사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의 재주 중 진짜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다리의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이 아이가 그 소문난 화동이냐? 예, 그렇습니다. 노인이 다리에게 물었습니다. 내 얼굴을 한 장 그려주겠느냐? 다리는 노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그린 것은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힘이 넘치는 청년이 소를 끌고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젊은 여인이 도시락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림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건 내 젊은 시절이야. 죽은 마누라가 논에 밥을 가져오던 모습이야. 어떻게 이것을. 노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누라 죽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걸 아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것 좀 봐.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사람의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날 이후 다리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은 다리의 그림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고 잊혀진 추억을 되찾았습니다. 다리의 그림은 사람의 마음 속에 감춰진 것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다리의 명성이 홍주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먼 마을에서까지 그림을 그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춘희의 움막 앞에는 날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천재 화동다리가 그려주는 마음의 그림. 사람들이 다리에게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춘희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자기에게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쫓겨났던 서러움이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다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춘희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던 자신을 어머니라 불러주는 이 아이. 그것만으로 춘희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춘희는 다리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춘희 자신이 한문에 밝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천자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리의 학습 속도였습니다. 한 번 보면 잊지 않았습니다. 천자문을 열흘 만에 다 외웠습니다. 막덕 할멈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천재가 따로 없구나. 할멈이 알고 있는 예시학이며 역사며 도리를 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리는 큰 눈을 깜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할멈이 해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충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충신의 그림을 그렸고 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효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멈이 이야기를 해줄 때 다리의 눈이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할멈도 그런 다리를 볼 때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손자를 되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움막 앞의 감나무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춘희와 다리와
막덕 할멈. 셋이 함께하는 작은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누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나날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리의 소문이 고을 현감 배주부의 귀에 들어간 것은 여름이 한창이던 7월이었습니다. 장터를 돌던 곽 포교가 보고했습니다. 날이 뒷산에 사는 꼬마 하나가 사람의 과거를 그림으로 그린다 하여 장터가 난리입니다. 배주부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 놈이 무슨 재주를 부린다고. 그런데 날이 실제로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이 사람들의 과거와 맞아떨어진다 합니다. 장터에서 직접 보았사온데 놀랍더이다. 배주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람의 과거를 그린다고? 예, 날이. 배주부는 옥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의 과거를 그려내는 아이라. 만약 그 아이가 자기의 과거를 그린다면? 5년 전 서현감을 모함하고 죽인 일이 그림으로 드러난다면? 배주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더 알아보거라. 예, 날이. 곽 포교가 물러갔습니다. 배주부는 빈 방에 혼자 앉아 이를 갈았습니다. 쓸데없는 재주를 가진 놈이 나타났군. 옥반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곽 포교가 배주부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달이라 하옵고 나이는 10살쯤 되어 보입니다. 3년 전 민진사댁에서 쫓겨난 춘이라는 여인이 산에서 주워다 키우고 있사옵니다. 부모는 없사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합니다. 배주부는 턱을 쓸었습니다. 10살이라. 10살이면 5년 전에 5살. 서현감의 아들이 사라졌을 때 그 아이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배주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서현감의 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5살짜리가 산에서 혼자 5년을 살아남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아이가 서현감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가 과거를 그려내는 재주가 있다면, 배주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곽, 포교. 예, 날이. 그 아이를 데려와라. 내가 직접 보겠다. 어떻게 데려올까요? 자연스럽게. 그 여인에게 관하여서 그림을 그려달라 하면 될 것 아닌가. 다음 날 곽 포교가 춘희의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덩치가 큰 사내가 관복을 입고 나타나자 춘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감 나리께서 그 아이의 그림 솜씨를 들으시고 관아에 한번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 하셨소. 춘희는 망설였습니다. 관아에요? 예. 현감 나리의 초상화를 그려달라 하시오. 값은 후하게 쳐줄 것이니 걱정 마시오. 춘희는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는 큰 눈으로 곽 포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썹이 찡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편한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야, 관아에 가서 그림을 그려볼래? 다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리가 그림 그리는 것을 거절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곽 포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현감 나리의 분부인데 거절하시겠소? 그 말에 담긴 위협을 춘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춘희가 대답했습니다. 다리가 춘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괜찮아, 다리야. 그림 한 장 그리고 오면 되는 거야. 춘희는 다리의 손을 잡고 관아를 향해 걸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배주부가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한 흑색 관복에 금실수 놓은 흉배를 달고 검은 사모관대를 쓴 배주부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늘게 뜬 눈이 다리를 훑어보는 모습은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 같았습니다. 내가 그 소문난 화동이냐? 배주부가 물었습니다. 다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주부를 바라보는 다리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주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이 자기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 내 얼굴을 한 장 그려보거라. 배주부가 명했습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춘희가 다급하게 다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리야, 나리께서 그려달라 하시니 그려드리렴. 다리가 춘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주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현감의 명을 거역하느냐? 배주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춘희가 재빨리 엎드렸습니다. 나리, 아이가 아직 낯을 많이 가리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 현감의 명을 거역하는 것을 용서하라고? 배주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좋다. 오늘은 봐주마. 하지만 다음에 부르면 반드시 와야 할 것이다. 춘희는 다리의 손을 잡고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춘희의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다리야? 다리가 말했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보였어요. 나쁜 것이 보였어요. 춘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리에게 배주부의 과거가 보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보였는지 다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저 몸을 떨며 춘희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막덕 할멈에게 관아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자 할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배주부가 다리를 불렀다고? 예, 할머니. 그림을 그려달라 했어요. 다리가 거절했고. 예. 나쁜 사람이라면서 그리기 싫어했어요. 막덕 할멈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희야, 앞으로 다리를 관아 근처에 절대 보내지 마라. 할머니, 왜요? 무슨 일이? 묻지 마라. 내 말만 들어. 절대로. 할멈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춘희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할멈이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배주부는 다리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주부가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주부는 더 교활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배주부는 장터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화동아이가 그림으로 사람의 과거를 본다고. 그건 요사스러운 술법이야. 맞아. 그런 것은 도깨비나 귀신의 장난이지. 그 아이가 혹시 귀신 들인 거 아니야?
배 주부의 수아들이 장터를 돌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리의 재주를 신기해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긴 하지. 보통 사람이 어떻게 남의 과거를 알겠어? 혹시 진짜 귀신이 붙은 거 아냐? 소문은 독처럼 퍼졌습니다. 다리의 그림을 사러 오는 사람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춘희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귀신 붙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라면서 가까이 가지 마. 재수 없어. 춘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배 주부의 두 번째 수는 더 악랄했습니다. 민 진사 부인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민 진사 부인 되시오? 누구시오? 현감배 아무개라 하오. 현감이 직접 찾아오자 민 진사 부인은 놀라면서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배 주부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인 댁에서 내보낸 며느리 춘이라는 여인 말이오. 민 진사 부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 여자가 왜요? 그 여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려 고을을 어지럽히고 있소. 나라에서 그 많은 요술을 부리는 것이니 관에서 다스려야 하는데 혹시 부인이 아시는 바가 있소? 민 진사 부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여자가 산에서 정체 모를 아이를 주워왔다는 소문은 들었지요.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인, 그 여자가 부인댁 며느리였다면 아무래도 부인댁 이름에도 먹칠이 되지 않겠소. 민 진사 부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요술을 부리는 아이를 키우는 여자가 우리 집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면 민 진사 가문의 체면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배 주부의 말에 민 진사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오? 부인이 나서서 그 여자를 탓하시오. 며느리였던 여자가 요사스러운 아이를 키우니 가문에 먹칠을 한다고. 그래야 관에서도 처리하기가 쉽소. 민 진사 부인은 원래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에 흠이 간다는 말에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민 진사 부인이 하인을 데리고 춘희의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춘희.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춘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미 내 며느리가 아니다. 민 진사 부인의 목소리가 칼날 같았습니다. 내가 키우는 그 아이가 요술을 부린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파다하구나. 내가 어느 집 며느리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 가문의 무슨 짓이냐? 어머님, 다리는 요술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림을. 닥쳐라. 민 진사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를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관아에 고발하겠다.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리는 아이를 키우는 죄를 물어 내년을 옥에 넣겠다. 다리가 움막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춘희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제 자식이옵니다. 내보낼 수 없습니다. 민 진사 부인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내 자식,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가 내 자식이란 말이냐? 낳지 않아도 자식이옵니다.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민 진사 부인은 발을 구르며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내뱉은 말이 춘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식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남의 아이 주워다가 자식이라 부르니 꼴이 볼만하구나. 춘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 다리를 안았을 때에는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다리야. 너는 내 자식이야. 아무도 너를 데려갈 수 없어. 다리가 춘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하나도. 그 뒤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배주부의 소문 공작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춘희에게 약초를 사주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귀신 붙은 아이를 키우는 여자한테 약초를 사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지도 몰라. 약초도 나물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쌀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이 바닥났습니다. 막덕 할멈이 아끼던 비상금을 꺼내놓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배주부의 세 번째 수가 날아왔습니다. 관아의 아전이 찾아와 통보했습니다. 뒷산 움막에 사는 여인 춘희에게 전한다. 뒷산은 관유지이니 세금을 내야 한다. 관유지요? 이 산은 원래 아무도 관리하지 않던 땅이옵니다. 현감 나리께서 새로 조사하여 관유지로 등록하셨소. 세금을 내지 못하면 즉시 퇴거하시오. 배주부가 산까지 관유지로 만들어 춘희를 몰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은 춘희가 도저히 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것은 춘희만이 아니었습니다. 막덕 할멈에게도 위협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곽포교가 할멈을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곽포교의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막덕 할멈, 현감 나리의 전갈이오. 무슨 전갈? 그 아이를 관아에 넘기시오. 순순히 넘기면 아무 일 없을 것이오. 아이를 왜? 나리의 일에 간섭 마시오. 다만 한 가지만 알아두시오. 곽포교가 한 발자국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멈이 5년 전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리도 알고 계시오. 막덕 할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년 전 일. 서현감의 죽음과 아이를 숨긴 일. 배주부가 알고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할멈의 목숨은 보전해 주겠다 하셨소. 하지만 쓸데없는 말이 새어나가면 곽포교가 허리에 칼자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알아듣겠소. 막덕 할멈은 침묵했습니다. 곽포교가 돌아간 뒤 할멈은 한참을 움막 밖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달이 밝았습니다. 할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서현감 날이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사옵니다. 배주부의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고립시키고 시어머니를 부추겨 압박하고 관유지, 세금으로 몰아내고 할멈을 협박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7월 보름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내려간 춘희가 돌아오니 움막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움막을 뒤집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옷가지가 흩어지고 살림이 깨지고 그리고 다리의 그림들이 다리가 그동안 그린 모든 그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리야, 다리. 춘희가 소리쳤습니다. 움막 뒤에서 다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리야, 누가 이런 짓을. 다리가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움막 벽에 칼로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아이다. 춘희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곽포교의 짓이었습니다. 다리의 그림을 모두 빼앗고 아이까지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림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수개월에 걸쳐 그린 모든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막덕 할멈이 뒤늦게 돌아와서 상황을 보고는 주저앉았습니다. 이 악독한 것들이. 할멈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춘희가 다리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할멈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때 다리를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자는 것도 아닌 말을.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멈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춘희가 달려갔습니다. 할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막덕 할멈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희야. 예, 할머니. 여기 있어요. 다리를 지켜. 그 아이는. 그리고 할멈의 눈이 감겼습니다. 숨이 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었습니다. 춘희는 할멈을 움막 안에 눕히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할멈의 손을 잡고 다리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다행히 할멈은 이틀 뒤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이어 온몸에 기운이 없어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할멈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사실 그 뒤에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할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할멈이 안타깝게 춘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하고 싶은 말이 가득했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할멈이 쓰러지고 사흘 뒤 관아에서 아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했으니 즉시 퇴거하시오. 할머니가 아프십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현감 나리의 명이요. 내일까지 움막을 비우지 않으면 관노비로 끌어갈 것이요. 아전이 돌아간 뒤 춘희는 텅 빈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픈 할멈을 업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림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약초도 나물도 팔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적이 되었습니다. 현감이 모든 것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다리가 잠든 뒤 춘희는 움막 밖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달은 반달이었습니다. 춘희는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 꼴이 되었을까? 자식을 못 낳아 쫓겨나고 아이를 주워 키워보려 했더니 그것마저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데. 춘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을 못 낳은 것이 죄인가? 버려진 아이를 거둔 것이 죄인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죄인가?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때 문득 막덕 할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쫓겨나서 갈 곳 없던 그때, 할멈이 했던 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그 말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처지. 하지만 할멈은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춘희는 움막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 할멈이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춘희의 마음에 무언가가 번쩍 스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난과 고통과 억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처음 어머니라 불러주었을 때의 따뜻함. 할멈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 주었을 때의 위로. 약초를 캐며 하루하루 버텨온 자신의 강인함.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춘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리에게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림은 빼앗겼지만 재주까지 빼앗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리의 손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그림이 사람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배주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배주부에게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과거가 무엇인지 밝혀내면 춘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다리의 그림이 답이다. 다음 날 아침 춘희는 다리를 깨웠습니다. 다리야,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 다리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춘희가 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관아에서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나쁜 것이 보였다고 했지. 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니? 다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무서워요. 알아. 무서운 거 알아. 춘희가 다리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다리야,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멈추려면 내 그림이 필요해. 내 그림만이 진실을 보여줄 수 있어. 다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어줄 거예요. 물론이지. 어머니가 곁에 있을게. 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릴게요. 그런데 붓도 먹도 종이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워있던 막덕 할멈이 떨리는 손으로 자기 머리맡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할멈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바다가 밑에. 춘희가 할멈의 머리맡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바닥 한 귀퉁이의 흙이 다른 곳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흙을 파내자 보자기에 쌓인 것이 나왔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낡은 서찰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하나는 조그만 옥패였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옥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현감의 서. 막덕 할멈이 애써 말했습니다. 서현감 나리가 남긴 것이다. 그 서찰에 모든 진실이.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리는 서현감 나리의 아들이란다. 춘희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다리가 서현감의 아들이요? 5년 전 배주부가 서현감 나리를 모함하여 죽였다. 나리의 아내가 죽기 전에 아이를 내게 맡겼어. 할멈이 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산에 숨겼다. 그런데 다리가 아파. 데리러 갈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다리야. 할멈이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는 큰 눈으로 할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왜 없었는지, 왜 산에서 혼자 살았는지,
그리고 배주부가 왜 자기를 두려워하는지 춘희가 서찰을 펼쳤습니다. 서현감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배주부의 소금 밀매 비리와 자신에게 씌운 누명의 전말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 다리에게 아비가 억울하게 죽더라도 원망하지 말거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니라. 아들아, 아비를 용서하거라. 춘희가 서찰을 읽고 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배주부가 다리를 두려워한 이유. 다리의 그림이 배주부의 과거를 비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고 그림을 빼앗고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야, 춘희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고을의 현감이셨단다. 청렴한 분이셨어. 그런데 나쁜 사람이 너의 아버지를 모함해서 돌아가시게 했어. 다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나쁜 사람이 지금 이 고을을 다스리는 배주부야. 다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다리가 처음으로 긴 문장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요. 그래. 다리의 눈에서 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섞인 빛이었습니다. 다리가 말했습니다. 그릴게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그릴게요. 하지만 붓과 먹이 없었습니다. 춘희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장터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 약방을 하는 장씨라는 노인이었습니다. 장 노인은 다리의 재주를 진심으로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춘희는 장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장 어르신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요? 춘희가 사정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현감의 죽음과 다리의 정체와 배주부의 악행을. 장 노인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현감 나리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그토록 비범했던 것이야. 장 노인은 서현감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현감 나리는 참으로 좋은 분이셨소. 그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 모두 통곡했소. 하지만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 장 노인이 붓과 먹과 종이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말해주겠소. 무엇입니까? 곧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온다는 소문이 있소. 암행어사요? 한양에서 충청도 일대의 관리 비위를 조사하러 내려온다 하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오. 춘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암행어사라면 배주부 위에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암행어사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다면 춘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리에게 배주부의 과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서현감의 서찰과 옥패를 증거로 모아 암행어사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주부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곽포교가 운막 근처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춘희는 다리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처음 살던 바위 근처였습니다. 거기서 다리는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붓이 종이에 닿는 순간 떨림이 멈췄습니다. 다리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몽롱해졌습니다. 그리고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어두운 바닷가. 밤중에 소금 자루가 배에서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내가 배주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배주부가 소금 밀매꾼들과
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관아의 방. 배주부가 한양의 관리에게 금덩이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금덩이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현감을 탄핵하는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 옥중. 쇠사슬에 묶인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서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곽포교가 서 있었습니다. 곽포교의 손에 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배주부가 어둠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늘게 뜬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리가 세 번째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붓을 놓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였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춘희가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다리야. 정말 잘했어. 둘은 산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림 3장과 서찰과 옥패. 이것이 배주부를 무너뜨릴 증거였습니다. 이제 암행어사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가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주부의 감시를 피해 암행어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장노인이 다시 한번 도움을 주었습니다. 암행어사가 고을에 들어오면 반드시 장터를 먼저 돌아본다 하오. 내 약방에서 기다리시오. 춘희는 증거를 장노인의 약방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초조한 나날이었습니다. 배주부의 퇴거 명령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6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산을 올라왔습니다. 춘희, 암행어사가 왔소. 어젯밤에 고을에 들어왔다 하오. 춘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직 신분을 밝히지 않았소. 장터의 주막에 묵고 있는 듯하오. 가겠습니다. 춘희는 다리를 데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할멈이 누운 채로 춘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거라. 진실을 밝혀라. 춘희가 할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할머니. 장터에 도착하자 장노인이 주막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주막에 어제 한양에서 왔다는 선비가 묵고 있소. 춘희는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선비 차림이었습니다. 검소한 도포의 갓을 쓰고 있었지만 눈빛이 보통 선비와 달랐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 춘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억울한 일이 있어 찾아왔사옵니다. 사내가 춘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춘희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현감의 억울한 죽음부터 배주부의 비리 다리의 정체,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까지. 그리고 다리가 그린 3장의 그림과 서현감의 서찰과 옥패를 내놓았습니다. 사내가 서찰을 읽었습니다.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옥패를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서찰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사안이요. 모두 사실이옵니다. 나리. 사내가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서현감의 아들이란 말이요? 예. 다리가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큰 눈이 사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 얼굴을 한번 그려보겠느냐? 다리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붓을 들었습니다. 잠시 뒤 종이 위에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사내가 그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림 속에는 젊은 시절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시험을 보던 또 한 명의 젊은이. 사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은 서현감이 아니냐? 그림 속에서 사내와 함께 시험을 보고 있던 젊은이가 바로 서현감이었습니다. 사내가 탄식했습니다. 서형과 나는 같은 해 과거에 급제한 동기였소. 사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서형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소. 하지만 증거가 없어 어찌할 수가 없었소.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소. 사내가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마패를 본 순간 춘희가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충청도 일대를 살피라는 왕명을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 이 아무개라 하오. 정말로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리고 서현감의 과거 동기였습니다. 춘희는 땅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어사또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암행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서형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히겠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홍주 고을 관아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갑작스런 북소리가 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아 대문이 열리고 포졸들이 도열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한 선비였던 그가 오늘은 관복을 차려입고 마패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배 주부는 아침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암행어사가 출두하셨사옵니다. 배 주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옥반지를 만지작거리는 손끝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악행을 감춰온 자답게 빠르게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좋다. 침착하자. 증거만 없으면 된다. 장부는 이미 이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현감 사건의 증거는 모두 없앴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주부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관복을 차려입은 뒤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어사또를 뵙사옵니다. 배주부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차가운 눈으로 배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배현감, 이 고을에 부임한 지 몇 년이 되었소? 5년이 되었사옵니다. 전임 현감은 어찌 되었소? 배주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임 서현감은 공금 횡령으로 체포되었다가 옥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사옵니다. 그런가? 암행어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을의 장부를 보여주시오. 예, 준비하겠사옵니다. 배주부가 이방을 시켜 가짜 장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한양에 보고하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깨끗한 장부였습니다. 암행어사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깔끔하오. 배주부가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배현감, 장부가 2개라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 장부는 어디 있소? 배주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 또한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이니 직접 보여주시면 돼요. 그때였습니다. 관아 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어사또 밖에 여인 하나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왔사옵니다. 들여보내라. 문이 열리고 춘희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다리가 따라왔습니다. 배주부가 둘을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 내년이 감히. 암행어사가 손을 들어 배주부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소. 춘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사또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춘희가 다리에 그림 3장과 서현감의 서찰과 옥패를 내놓았습니다. 암행어사가 하나씩 들어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은 배현감이 소금 밀매에 관여했던 증거요. 배주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림은 배현감이 한양의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서 현감을 모함하게 한 증거요. 배주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이 그림은 배현감이 신복을 시켜 옥중에서 현감을 살해한 증거요. 거짓이요. 배주부가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그림이 무슨 증거가 된단 말이오. 상상으로 그린 것에 불과하오.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소. 배주부가 안심하려는 순간 암행어사가 서찰을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서찰은 서현감이 옥중에서 직접 쓴 것이요. 서현감의 필체를 나는 잘 알고 있소. 같은 해의 과거를 보았기 때문이요. 배주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서찰에는 배현감의 소금 밀매 비리와 누명을 씌운 전말이 상세히 적혀 있소. 그것은 위조된 것이요. 위조 여부는 내가 판단하겠소. 암행어사가 옥패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현감의 옥패요. 서현감이 살아있을 때 늘 차고 다니던 것이요. 이 옥패를 가진 자가 바로 서현감의 아들이요. 암행어사가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서현감의 아들이요. 관아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현감의 아들이라고?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어. 세상에. 배주부가 악을 썼습니다. 증거도 없이 아이의 그림과 낡은 종이 한 장으로 현감을 몰아세우는 것이요? 이것은 모함이요. 그때 관아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습니다. 포졸이 보고했습니다. 어사또 이방 최아무개가 자진 출두했사옵니다. 배주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방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배주부의 사람이었던 이방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어사또 소인이 모든 것을 고하겠사옵니다. 말해보거라. 배현감은 장부를 이중으로 만들어 곡물의 절반을 빼돌려 왔사옵니다. 진짜 장부는 관아 뒷채 마루 밑에 감춰져 있사옵니다. 배주부가 이방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놈이. 이방이 배주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날이 더 이상은 못하겠사옵니다. 5년 동안 양심을 속이며 살았사옵니다. 소인도 벌을 받겠사옵나 진실만은 밝히겠사옵니다. 이방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소금 밀매의 전말, 서현감에게 씌운 누명의 과정, 옥중 살해를 지시한 정황, 공금 횡령의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 하나하나가 배주부의 죄를 촘촘히 엮어갔습니다. 암행어사가 포졸을 시켜 관아 뒷채를 수색하게 했습니다. 잠시 뒤 마루 밑에서 진짜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5년간의 횡령 내역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배주부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곽포교는 어디 있느냐? 신복 곽포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곽포교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관아를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측근마저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배 주부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암행어사가 선언했습니다. 배 암흑에는 소금 밀매, 공금 횡령, 관리 매수, 전임 현감 모함 및 살해의 죄를 범하였으니 즉각 관직을 박탈하고 체포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 포졸들이 배 주부를 둘러쌌습니다. 배 주부의 관복이 벗겨졌습니다. 사모관대가 벗겨지고 금실수 놓은 흉배가 찢겨 나갔습니다. 왼손의 옥반지도 빼앗겼습니다. 비단 두루마기 대신 죄인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목에 칼이 씌워졌습니다. 배 주부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림 따위로, 아이의 그림 따위로 내가 무너진다니. 암행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림이 자네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오. 자네의 죄가 자네를 무너뜨린 것이오. 배 주부가 끌려나갔습니다. 관아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저것이 배 현감이야? 5해 동안 우리 피를 빨아먹은 놈이 저 꼴이라니. 세상에 천벌이란 게 있구나.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5년간 두려움에 떨며 살았던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 주부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소금 밀매, 공금 횡령, 살인 교사, 문서 위조. 그의 죄목은 끝이 없었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당했고 곤장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남해의 외딴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짠 바닷바람을 맞으며 지나가는 어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끼만 주시오. 배가 고픕니다. 어부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탐욕과 권력에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도망쳤던 곽포교는 사흘 뒤에 산속에서 잡혔습니다. 곽포교 역시 서 현감 살해에 가담한 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양에서 뇌물을 받았던 관리도 줄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배 주부 하나가 무너지자 그에 연결된 부패의 사슬이 모두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한편 민 진사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배 주부의 사주를 받아 춘희를 압박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 진사부인은 춘희를 찾아왔습니다. 암행어사가 떠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춘희의 움막 앞에 선 민 진사부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서글픈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춘희야. 춘희가 나왔습니다. 민 진사부인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춘희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다니. 배 주부의 말에 놀아나 너를 괴롭혔구나. 그것도 모자라 자식 못 낳는다고 쫓아내고. 민 진사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자식을 낳고 못 낳는 것이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춘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민 진사 부인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직도 나를 어머니라 불러주느냐. 한때나마 어머니이셨사옵니다. 민 진사 부인이 춘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오너라. 우리 집으로 돌아오너라. 춘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자식과 함께 살겠습니다. 춘희가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가 춘희의 치마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민 진사 부인이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서현감에, 예, 대단한 아이로구나. 민 진사 부인이 다리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 아이를 키웠구나. 자랑스럽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춘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암행어사의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서현감의 억울한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서현감의 아들 다리에게는 아버지의 녹봉이 내려졌고 학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한양의 서당에 입학이 허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한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춘희가 있는 홍주 고을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리는 고을에서 글과 그림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다리의 그림은 더 이상 사람의 과거를 비추는 기이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산수화를 그리고 인물화를 그리고 꽃과 새를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니 더 이상 남의 숨겨진 아픔을 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막덕 할멈은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춘희야 고맙다. 할머니야말로요. 다리야 잘 자라거라. 내 아비도 어미도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게다. 할멈이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5년간 품었던 비밀의 짐을 내려놓고 편히 잠들었습니다. 춘희와 다리는 할멈의 무덤을 움막 뒤 감나무 아래에 만들었습니다. 할멈이 좋아하던 자리였습니다. 봄이면 감나무의 꽃이 피고 가을이면 감이 익어 할멈의 무덤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15살 총명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어 상투를 틀고 깨끗한 흰 저고리에 남색 바지를 입은 다리는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안에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더 이상 말 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글을 잘 짓고 그림을 잘 그리며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소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리를 보면 감탄했습니다. 서현감 나리를 꼭 빼닮았어. 청렴하고 똑똑한 것이 아버지를 닮았구만. 춘희는 움막 대신 작지만 단정한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서현감의 명예 회복과 함께 내려진 은전이었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춘희는 예전에 그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은비녀를 꽂고 당당히 장터를 걸으면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춘희 낭자, 안녕하시오. 오늘도 다리가 좋은 그림을 그렸다던데. 춘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볼에 보조개가 생기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본 사람들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인 10월의 어느 날. 5년 전 다리를 처음 만났던 그 계절이었습니다. 춘희는 다리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다리를 처음 만난 그 바위 앞에 섰습니다. 바위에는 아직도 그때의 그림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우는 여인. 춘희가 웃었습니다. 다리야, 기억나니? 여기서 너를 처음 만났지. 다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나요, 어머니. 어머니가 주먹밥을 주셨지요. 맞아. 내가 2개를 순식간에 먹어치웠잖아. 둘이 웃었습니다. 다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뭐가? 저를 데려와 주셔서.
저를 어머니의 자식으로 만들어 주셔서 춘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다리야, 고마운 건 나야. 내가 나를 어머니로 만들어준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려 둘의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춘희는 다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더 이상 작지 않았습니다. 춘희의 손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5년 전 깊은 산속에서 처음 잡았던 그 온기 그대로였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는 아이를 얻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고, 버려진 아이는 어머니를 얻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낳지 않아도 자식이고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은 족보도 아니고 피도 아니고 오직 마음이었습니다. 막덕 할멈이 그토록 되풀이하던 말이 있었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그 말이 이런 뜻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난과 멸시와 쫓겨남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용기와 진실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는 진실의 반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